초월적 요소론 2편 213쪽에 초월적 논리학, 초월 논리학의 인용부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왜 논리학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 형식이 직관의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시간공간 얘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면 그 논리적 직관의 형식으로 대상을 이해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논증을 쭉 할 건데, 그 논증을 하기 전에 논리학이란 뭐고 초월 논리학은 뭐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우리 인식은 마음의 두 원천으로부터 유래한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원천은 표상들을 받아들이는 능력, 즉 인상들의 수용성이고, 두 번째 원천은 이 표상들을 통해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 즉 개념들의 자발성이다. 전자에 의한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후자의 이 대상이 저 표상과 관련하여 사고된다. 그러므로 직관과 개념들은 모든 우리 인식의 요소들을 이룬다. 그렇기에 그것들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직관이 없이는 어떠한 개념들도, 또한 개념들이 없이는 어떠한 직관도 인식을 제공할 수가 없다. 간단히 얘기해서 인식이 되려면 직관도 있어야 되고 개념도 있어야 돼. 그 얘기죠. 이 양자는 순수하거나 경험적이다. 대상의 실적 현존을 전제로 하는 감각을 자기 안에 함유하고 있으면 경험적인 것이고, 반면에 그 표상에 아무런 감각도 섞여 있지 않으면 순수한 것이다. 감각은 감성적 인식의 진료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직관만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 직관되는 형식을 포함하며, 순수한 개념만이 대상의 일반을 사고하는 형식을 포함한다. 그런데 순수한 직관이나 개념들만이 선험적으로 가능하며 경험적인 것은 단지 후험적으로만 가능하다. 한자어가 막 쏟아지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어려운 말 아니죠? 어떤 감각이 뭔가 어떤 대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건 경험적인 것, 후험적인 것이고, 그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 경험이랑 상관없이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선험적인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직관과 개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인 것이고,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방식으로든 촉발되는 한에서 표상들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수용성을 감성이라 부르고자 한다면, 이에 반해 표상들 스스로 산출한 능력, 바꿔 말해 인식의 자발성은 지성이다. 앞에 그 이분법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감성지성. 우리의 자연 본성상 직관은 감성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직관은 오로지 우리가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방식만을 갖는다. 이에 반해 감성적 직관의 대상을 사고하는 능력은 지성이다. 이 성질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에 우선할 수 없다. 감성이 없다면 아무런 대상도 사고되지 않을 터이다. 내용 없는 사상들은 공허하고 개념들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그 유명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그의 개념들을 감성화하는 일, 다시 말해 그 개념들에게 직관에서 대상을 부과하는 일과 그의 직관들을 지성화하는 일, 다시 말해 그 직관들을 개념들 안에서 가져가는 일은 똑같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 두 능력 내지 역량은 그 기능을 서로 바꿀 수가 없다. 지성은 아무것도 직관할 수 없으며 감관들은 아무것도 사고할 수 없다. 이 양자가 통일됨으로써만 인식은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 각각의 몫을 뒤섞어서는 안 되며 하나를 다른 하나와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구별해야 할 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성규칙들 일반의 학문, 즉 감성학과 지성규칙들 일반의 학문, 그 논리학을 구별한다. 잠깐 멈추고, 앞에 페이지가 감성학이었어요. 우리 안 왔을 때. 감성학이었고, 그 감성의 순수 형식이 시간과 직관이었어. 데이터가 왔어. 뭐가 들어올 거면 그건 시간과 공간의 형식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들어온 거를, 그 직관을 어떤 개념이다, 이건 무엇이다 라고 판단 내리는 작용이 있을 건데 그 작용을 논리학이라고 부르겠다 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논리학은 다시금 두 가지 도에서 꿰어질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 지성 사용의 논리학으로서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지성 사용의 논리학으로서이다. 전자는 그것들이 없으면 도무지 아무런 지성 사용도 있지 않을 단적으로 필수적인 사고 규칙들을 내용으로 갖고, 그러므로 지성이 지향하는 대상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 대상들의 차이는 돌봄이 없이 지성 사용에 관계한다. 특수한 지성 사용의 논리학은 특정한 대상들에 관해 올바르게 사고하는 규칙들을 내용으로 갖는다. 저 논리학은 요소 논리학, 반면에 이 논리학을 이런저런 학문의 기관이라 일컬을 수 있다. 후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문들의 예배학으로서 맨 처음 다루는 것이지만 인간이 성의 진행에서 보면 맨 나중의 것이다. 학문이 이미 오래전에 성취되어 학문의 수정과 완전함을 위해 단지 마지막 손질이 필요한 즈음에 이성은 비로소 그것에 이르는 것이다. 대상들에 대한 학문을 성립시킨 규칙을 제시하려면 우리는 그 대상들을 이미 상당히 높은 정도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해서 일반 논리학은 무릇 순수 논리학이거나 응용 논리학이다.
전자에서는 우리는 그 아래에서 우리 지성에 활용되는 모든 경험적 조건들을 도외시한다. 가령 감관의 영향, 상상의 유희, 기억의 법칙들, 습관, 경향성 등의 힘, 그러니까 또한 선입견들의 원천들, 더 나아가 그로부터 어떤 인식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위조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원인들을 도외시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지성이 적용되는 특정 상황에서만 지성과 관계하고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반 논리학, 그 중에서도 순수 논리학은 그러므로 순정한 선험적 원리들만을 취급하는 것이고 이성과 지성의 규준이다. 그러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경험적이든 초월적이든 그것들을 사용하는 형식과 관련해서만 그러하다. 반면에 일반 논리학이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주관적인 경험적 조건들 아래에서의 지성 사용 규칙들이 지향되어 있다면 그것은 응용 논리학이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험적 원리들을 갖는다. 비록 이 원리들의 지성들을 구별하자고 지성 사용에 관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성 일반의 규준도 아니고 특수함들의 기반도 아니고 단지 보통 지성 일종의 정화제이다. 지금 되게 여러 식으로 빡빡빡 짜개고 있어가지고 일단 마저 읽어야겠다. 잠깐만요. 일반 논리학, 특수 논리학. 일반 논리학과 특수 논리학이 있는데 그 일반 논리학은 일반적인 얘기고 특수 논리학은 어떤 학문의 예비학으로서 기능하는 거야. 제쳐두고 근대 일반 논리학은 순수 논리학이거나 응용 논리학이야. 순수 논리학은 완전히 선험적 원리들만을 취급하는 것이고 응용 논리학은 주관적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학이야. 그래서 트리가 이렇게 나눠졌죠. 그 일반 논리학, 그 다음에 그 특수 논리학? 그러니까 일반 논리학, 특수 논리학. 그 다음에 일반 논리학을 또 두 개로 찢었을 때 순수 논리학, 응용 논리학. 지금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틀에서 다음 장.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에서 순수한 이성 이론을 형성하는 부문과 응용 논리학을 형성하는 부문은 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본래 전자만이 학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응용 논리학이라고 써놓은 이 부분 일반 논리학의 그 두 번째 챕터로 되어 있던 건 경험적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리는 비슷하게 돌아갈 거야. 일반 논리학이니까. 근데 앞에 거 먼저 얘기해야 돼. 뒤에 거는 개별적인 어떤 얘기들이고 앞에 거만 학문이야. 순수? 순수 논리야. 초월. 그렇죠. 뭐 초월도 나지 않았지만 비록 그것이 지성 요소론의 강단식 서술을 필요하는 바처럼 간명하고 무미건조하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이 논리학에서 논리학처럼 항상 두 가지 규칙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한다. 일반 논리학으로서 그것은 지성인식의 모든 내용과 지성인식의 대상들의 차이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사고의 순전한 형식만을 다룬다. 순수 논리학으로서 그것은 어떠한 경험적 원리도 갖지 않으며 그러니까 지성의 규준은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심리학으로부터는 아무런 것도 끄집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증명된 교설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선험적으로 확신한 것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응용 논리학이라 부르는 것은 순수 논리학이 그를 위해 규칙을 제공하는 일정한 연습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 말의 통상 의미와는 어긋나게 지성의 표상이고 또한 구체적인 곧 지성 사용을 방해할 수도 촉진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모두가 오직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주관의 우연적인 조건을 아래에서 지성의 필연적 사용 규칙의 표상이다. 그것은 주의 및 주의의 장애와 결과, 착오의 근원, 의심, 의혹, 확신의 상태 등을 다룬다. 이 응용 논리학에 대한 일반 순수 논리학의 관계는 순전히 자유로운 의지의 필연적 윤리 법칙들을 일반만을 내용으로 갖는 순수 도덕학이 본래적인 덕이론에 대해 갖는 관계가 같다. 비유를 하는데 비유가 더 어려워요. 덕이론은 많든 적든 간에 사람들이 그것들을 굴복하는 감정, 경향적 정렬의 방해들 아래에서 윤리 법칙을 고찰하는 것이고 결코 참된 정당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 응용 논리학과 마찬가지로 이 덕이론은 경험적 심리학적 원리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충 됐죠? 일반 논리학 안에 순수 응용을 나누고 있어. 순수 논리학은 형식이야. 응용 논리학은 일단 구체적인 경험적 어떤 데이터들의 표상에 대한 어떤 조건작용?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 거다. 근데 둘은 어쨌든 일반 논리학으로 묶여. 쓰는 방식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한자로 돼 있는 거는 독일어 원전에도 라틴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한자로 쓰셨거든요. 이거 이번에 가질 때. 뭐야? 자체적? 구체적. 구체적? 꼭 그랬어야 하는가는 이제 그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요즘이었으면은 그냥 한글로 쓰고 볼드체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라틴어를 표기하는 식으로 갔겠죠. 한자를 이렇게 막 썼다가는 못 알아볼 테니까 사람들이. 자, 그럼 초월 논리학에 대하여
이미 지적했듯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 다시 말해 인식의 대상과의 모든 관계 맺음을 도외시하고 인식들 상호간의 관계에서의 논리적 형식, 다시 말해 사고 일반의 형식만을 고찰한다. 그런데 초월적 감성학이 밝혀주듯이 순수한 직관뿐만 아니라 경험적 직관도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순수한 사고와 경험 사고 사이의 구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인식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지 않는 논리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 좀 어려워요.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대상과 모든 관계 맺음을 도외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 감성학에서 얘기했을 때 직관도 순수 경험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인식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지는 않는 논리학도 있을 수 있겠다. 순전히 대상에 대한 순수 사고의 규칙들만을 내용으로 갖는 그런 논리학은 대상들에 대한 우리 인식들의 근원이 그 대상들에 기속되지 않는 한에서 그 근원 또한 다를 수도 있겠다. 이에 반해 일반 논리학은 이런 인식의 이런 근원을 관여하지 않고 표상들이 애당초 선언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든 아니면 경험적으로 주어지든 간에 그 표상들을 지성이 사고할 때 그것들을 상호관계시킨다 사용하는 법칙들에 따라서만 고찰한다. 그러므로 일반 논리학은 표상들이 어디에서 유래하든 그 표상들이 적용될 수 있는 지성 형식만을 다룬다. 나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모든 고찰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만큼 사람들이 유념해야 하는 하나의 주의를 해둔다. 곧 선험적인 모든 인식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에 의해 어떤 표상들이 직관이든 개념이든 오로지 선험적으로 적용된다거나 또는 선험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선험적인 인식을 초월적, 다시 말해 인식을 가능하게 함, 내지 인식 선을 사용함 이라고 일컬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가 그 유구한 번역 논쟁의 시작점입니다. 뭐의 시작점이야? 번역 논쟁. 이걸 선험이라 불러야지 왜 초월이라 부르느냐. 근데 원문은 트랜스센덴탈이기 때문에 초월이 맞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의 어떠한 선험적인 기하학적 규정도 초월적 표상이 아니고 이런 표상들은 전혀 경험의 근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인식과 그러면서도 이 표상들은 경험의 대상과 선험적으로 관계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이 초월적이라고 일컬어줄 수 있다. 잠깐 멈추고 처음에 뭐 얘기했어요? 공간 얘기했죠. 우리 감성학 얘기할 때 뭐 두 분 안 했었지만 공간은 어떤 그 기하학적 규정 밖에 있는 거 무슨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경험할 때 얘는 반드시 있어. 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같은 거야. 그래서 경험적 대상들과 경험되기 전에 관계 맺을 수 있어. 인간 레벨에서는. 그거랑 비슷하게 논리학도 이 공간 같은 게 있을 거야. 그 어떤 표상이 오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문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나왔던 이원화 트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순수 논리학하고 응용 논리학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이원화에서 밀었는데 저는 이게 그 백준현 씨가 초월로 번역해야 되는 그 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체 얘네는 왜 구조적인 동질성, 균질성을 가지고 있지가 이제 다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응용과 순수가? 네, 순수 논리학하고 응용 논리학은 칸트는 빠개놓고 이제 하나는 그 지성에 대한 거고 하나는 감성에 대한 건데 대체 이거 두 개가 왜 만나냐? 이거 두 개는 전혀 다른 툴인데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얘네 둘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철학적 토대로서 얘네들이 어떻게 접하는지에 대한 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이제 초월 논리학의 기획으로 좀 읽히거든요. 읽히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일단 이 문장에서도 줄여지지 않고 스키마가 좀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일단 마저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공간의 대상들 일반에 대한 사용도 초월적일 터이지만 그 사용은 오로지 감관의 대상들에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경험적이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구별은 단지 인식들의 비판에 속하며 인식들의 대상과의 관계맺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언적으로 대상들과 관계맺는 개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순수한 직관도 아니고 경험적 직관도 아닌 순수 사고의 적용들, 그러니까 경험적이지도 감성적이지도 않은 근원을 갖는 개념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우리는 미리 그에 대해 우리가 대상들을 온전히 선언적으로 사고하는 순수 지성인식과 순수 이성인식의 학문적 이념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의 근원과 범위와 객관적 타당성을 규정하는 그러한 학문은 초월 논리학이라고 일컬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학문은 순전히 지성과 이성의 법칙들만을 다루고 그것도 오로지 이 법칙들이 대상들과 선언적으로 관계맺는 한에서만 그러하며 그러니까 경험적 인식이든 순수한 이성 인식이든 구별해서 관계하는 일반 논리학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말이 너무 어렵지만 지금 차홍님 얘기가 사실 맞는 걸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감성학에서 감성이 발생하는 그 모든 어떤 경우를 전부 도외시하고 그 순수한 형식으로 간다. 이 얘기도 아닌 거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할 거면 위가 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일반 논리학을 순수랑 응용으로 나눴는데 이 둘 다 기능하는 어떤 방식을 초월 논리학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소리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그 순수 논리하고 응용 논리로 어쨌거나 그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틀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 경험적 데이터가 도외시는 순수 논리학의 계열이 하나가 있고 그 또 하나가 이제 응용 논리학의 계열이 하나 있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원래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무언가가 먼저 주어져 있었어요. 이걸 사고로 빠지는 거지. 그럼 대체 이게 왜 성립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윗단에서 뭔지는 몰라도 이게 뭉쳐지는 밑단이 무언가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걸 굳이 초월 논리학이라는 명명을 한 것 같다는. 그러니까 잠깐만 저 맞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말을 얹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잠깐만 멈추고. 앞에서 이 초월적 감성학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공간이었던 거죠?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 뭐 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초월적 감성의 형식이 귀결이죠. 귀결. 네. 근원? 근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뭐 근원 귀결. 근데 다시 순수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이 있어요. 이 둘은 일반 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반 논리학은 사고의 형식만을 다뤄. 순수 논리학은 경험적 원리 없이 어떤 표상이 주어졌든 어떻든 간에 그 상태로 기능해. 응용 논리학은 좀 더 구체적인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한 표상이야. 둘 다 있죠. 근데 둘은 일반 논리학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부르는데 다르죠. 둘이 같이 가능할 거면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순수한 데에 쓰든 경험에 쓰든 쓰게끔 하는 작용이 있을 거야. 그걸 초월이라고 불러보자. 네. 아니, 저 느끼는 건데 미친놈 맞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빡빡해 사람이. 맞아. 좋다고. 맞아 갑니다. 이 3절은 초월 논리학이 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초월 논리학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변명하는 느낌이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논리학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잘못 생각하여 논리학자들을 가련한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거나 그들의 무지를, 즉 그들의 전기술의 허망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인을 이루도록 시도했던 예부터 유명한 질문은 진리란 무엇인가이다. 이 문장 자체가 너무 냄새나죠. 여기서 진리란 곧 인식과 그 대상의 합치라는 진리의 낱말풀이는 주어지고 전제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기를 요구하는 것은 개개인식의 진리, 참임의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질문을 합리적으로 할 줄 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미 역량과 통찰력이 있음을 필요하고 넉넉하게 입증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질문 자체가 불합리하여 불필요한 대답을 요구한다면 그런 질문은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의 수치는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그 질문을 받은 조심성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합리한 대답을 하도록 오도하여 옛사람의 말처럼 한 사람이 순양에 젖을 짜면 다른 사람은 그 밑에 체를 바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연출하는 결정을 갖기 때문이다. 교수님 짱봐. 딴 얘기 난이 비유가 이해가 안 돼. 순양에 젖을 짜는 채를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 그게 뭐야? 왜 이상해? 그러니까 순양은 젖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순양은 젖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순양이지. 산양이 아니고요. 네. 벌써 여기까지 갖다 준단 말이야? 정말 좋다. 너무 좋아요. 이거 284까지 끝내고 네, 먹죠. 여기다가 284까지만 빠르게 끝내고 먹죠. 만약 진리가 인식의 그 대상과의 합치에 있는 것이라면 그로서 이 대상은 다른 대상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 인식이 다른 대상의 타당할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인식이 관계 맺고 있는 그 대상과 합치지 않는다면 거짓이니 말이다.
무릇 진리의 보편적 기준이란 모든 인식들에 대해 그것들의 대상들의 구별 없이 타당할 터인 그런 기준이겠다. 그러나 이런 기준의 경우 인식의 모든 내용, 객관과의 관계만 좀 도외시되는데 진리는 다름 아닌 이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이므로 인식들의 이 내용의 진리 징표를 묻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일임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진리에 충분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표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이 또한 명백하다. 우린 위에서 이미 인식의 내용을 인식의 진료라고 불렀으므로 진료의 면에서 인식의 진리에 관해서는 어떤 보편적 표준이 요구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자기네에서 모순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이 멘트가 되게 좋은데 약간만 보호하면은 옛날부터 진리관은 같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데아 같은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봐도 책이고 그 민정님이나 혜수님이 봐도 책인데 그럼 왜 알아 저거 책인 거? 라고 했을 때 책에 이데아가 있어서 그 이데아랑 내 인식은 같으니까 저게 책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간 거고 그거를 신이 줬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 관념론 독단론이에요. 본유관념, 예정조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신이 이미 그 인식 능력을 줬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험을 하든 말든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칸트는 여기서 까고 있죠.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자기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과 인식의 합치가 있다면 이 대상은 이미 합치된 순간 다른 대상과 구별돼 버렸기 때문에 갈 길이 없다. 더 갈 길이 없고 보편적인 표지를 제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그 당대 많은 사람들은 정말 긁혔을 거예요. 지금도 긁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세면도 긁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긁히죠. 그러나 모든 내용을 제외하고 순전히 형식의 면에서만 인식을 말한다면 논리학의 지성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규칙들을 개진하는 한에서 논리학이 바로 이 규칙들 안에서 진리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 또한 명백하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발 빼고 있죠. 형식만 놓고 볼 때, 그러니까 대상과의 어떤 보편, 감관의 표시 이런 얘기 일단 빼고 형식만 봤을 때 논리학의 진리에 가깝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 논리학의 지위를 머릿속에 넣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뒤에 있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이 기준들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나 허위이기 때문이다. 그 경우 지성은 그의 사고의 보편적 규칙들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충돌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단지 진리의 형식, 다시 말해 사고 일반의 형식에만 관련한 것으로 그런 안에서 전적으로 옳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이 논리적 형식에는 온전히 적합할지라도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인식은 언제나 대상에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순전히 논리적인 기준, 곧 인식의 지성 및 이성의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법칙들과의 합치는 모든 진리의 불가결의 조건, 다시 말해 소극적 조건이긴 하지만 논리학은 그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과 관련한 착오를 어떠한 시금석에서도 들춰낼 수가 없다. 다시 논리학은 진리와 관련해. 근데 그것은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관련해요. 논리학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진리를 담보하는데 대상이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리도 담보할 수 없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고 일반 논리학은 어쨌든 지성 및 이성의 전 형식적 업무를 요소들로 분해하고 그 요소들을 우리 인식의 모든 논리적 평가의 원리로 제시한다. 따라서 논리학의 이 부문은 분석학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적어도 진리의 소극적인 시금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인식들을 과연 그것들이 대상과 관련된 적적 진리를 하면서 어떤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용면에서 탐구하기 전에 우선 먼저 형식의 면에서 그것들을 이 규칙들에 비추어 검사하고 평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의 한낱 형식은 비록 그것이 설령 논리적 법칙과 합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인식의 진료적 진리를 확정하기는 아직 턱없이 불충분하다.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낱 논리학만 가지고서 대상들에 대해 판단하고 무엇을 주장하려 모험해서는 안 된다. 논리학 바깥에서 먼저 그 대상들에 관해 근거 있게 조사된 것들을 끌어오고 그런 연후에 논리적 법칙에 따라 단지 그 조사된 것을 이용하고 연관된 전차에서 연결하고 시도하고 좀 더 잘 표현하자면 그 조사된 것들을 논리적 법칙들 안에서 검사하기 전에는 그런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인식들에게 지성의 형식을 주는 이 매우 그럴듯한 기술의 소유에는 비록 그 인식들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 매우 공허하고 빈약하더라도 어떤 유혹적인 것이 있어서 한낱 평가를 위한 기준인 저 일반 논리학이 객관적인 주장도 실제로 산출하기 위한 적어도 객관적 주장들의 환영을 위한 기관으로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오용되었다. 그래서 기관으로 잘못 생각된 일반 논리학은 변증하기라 일컬어진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 변증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변증론 얘기할 때 이 개념이 다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변증학 부분에서 이런 얘기예요. 세계 태초에는 시간이 있었나? 시간이 없었나? 뭐 이런 얘기를 논리적으로 보거든요. 있었다도 논리학적으로 가능하고 없었다도 논리학적으로 가능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칸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건 그냥 형식이고 내용이나 실제로 그러함 같은 거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데 이 형식이 너무 그럴싸해서 사람들이 그럴싸함을 자꾸 써왔다는 거예요. 형식으로서만 봐야 하는 걸 실제 세계에 적용해버려. 그쵸. 객관적 주장을 산출하는 어떤 데이터로 써왔던 거고 그때 이걸 부른 이름이 변증학. 다이알렉틱이죠. 옛 사람들이 한 학문 내지 기술의 명칭으로서 이 변증학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면은 가지각색이지만 그럼에도 이 명칭의 실제 사용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다름 아닌 가상의 논리학이었음을 확실하게 간추할 수 있다. 이건 놀랍게도 해겔도 포함됩니다. 칸트 입장에서 해겔은 이렇게 불러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논리학이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철저성의 방법을 모방하고 논리학의 위치론을 모든 공허한 사칭을 변명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의 무지 아니 그의 계획적인 사기에다가 진리의 외관을 입히는 궤변적인 기술이었다. 이제 우리가 확실하고 유용한 경고로 주의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으로 간주된 일반 논리학은 항상 가상의 논리학, 다시 말해 변증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논리학은 우리에게 인식의 내용에 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것이 없고 오로지 어느 대상과 관련해서나 전적으로 무관심한 지성과 합치하는 형식적인 조건들을 가르쳐줄 따름이므로 적어도 자칭하듯이 자기 지식을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논리학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부당한 요구는 결국 다름 아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몇몇 가상을 섞어 주장하거나 멋대로 논박하는 공리공담에 귀착하고 만다. 이 같은 가르침은 어떤 방식으로도 철학의 존엄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변증학이라는 이 명칭을 차라리 변증적 가상의 비판으로서 논리학의 일부로 보았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여기서 그렇게 이해된 것으로 알려고 한다. 한 바닥 반나반데 읽고 할게요. 초월 논리학 얘기. 그래서 초월 논리학 들어가기 전에 결국 이제 초월 논리학을 분석학과 변증학으로 구분할 건데 초월 논리학에서 우리는 위에 초월적 감정에서 그렇게 했듯이 지성을 떼어내고 우리의 인식에서 오로지 그것의 근원을 지성 안에 두고 있는 사고분만을 들춰낸다. 그러나 이 순수 인식의 사용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에게 직관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직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인식은 객관들이 결여되는 것이고 그러면 인식은 완전히 공허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순수지성 인식의 요소들과 그것이 도무지 어떤 데서 사고될 수 없는 원리들을 서술한 초논리학의 부분은 초월적 분석학이고 동시에 진리의 논리학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식도 동시에 모든 내용을 다시 말해 무엇이나 객관과의 모든 관계맺음을 그러니까 모든 진리성을 잃지 않고서는 이 논리학의 모순될 수는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순수지성 인식들과 원칙들을 순수지성 개념들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바 우리에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경험의 한계 너머까지도 사용하는 것이 몹시 매혹적이고 유혹적이므로 지성은 공허한 말로 꾸며대 순수한 지성의 순전한 형식적인 원리들을 진료적으로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고 아니 어쩌면 결코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질 수 없는 대상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판단하는 위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초월적 분석학은 본디 단지 경험적 사용을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므로 만약 사람들이 그것을 보편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으로 써서 감히 순수한 지성만으로서 대상들 일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 순수적 사용은 변증적이 될 터이다. 그래서 초월 논리학 제2부는 변증적 가상의 비판일 수밖에 없고 초월적 변증학이라 할 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가상을 교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지성과 이성이 초자연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 제한이다. 그것은 지성과 이성의 근거 없는 월권에 대한 의한 헛된 가상을 벗겨내고 순전히 초월적 원칙들만을 가지고서도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발명과 확정에 대한 지성과 이성의 요구를 궤변적 환영에 대해 순수지성을 보호하고 순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각하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감성이 진료고 감성을 평가하는 건 분석, 논리예요. 그리고 이 감성을 넘어서서 감성적인 것, 진료적인 게 있다고 믿어버리는 논리학의 태도는 변증이다. 세 개로 나눴어요. 그죠? 감성, 분석, 변증.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람은 논리학은 그럼 변증이란 용어를 아예 부정적으로 쓰는 건가?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그게 헷갈렸어. 왜냐면 여기서만 그런 거죠. 뒤에서 변증학이 이 얘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아예 여기서는 변증이라는 단어가 예, 여기 이 감정적으로 쓰이는 칸트에서 변증이라는 단어는 진리를 알 수 없는데 진리로 갈 수 있다고 믿는 논리학의 어떤 그 인간 이성의 어떤 그 오도를 말하는 거고, 칸트가 변증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뭐냐면 그 이성이 하는 짓을 정반으로 놔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시간이 있다 정, 시간이 없다 반 해서 이 둘을 다 배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도출하거든요. 합으로 이도식을 가져가요. 이도식을 가져가서 이 둘을 적절히 비판해서 중간으로 다시 오게끔 하는 걸 초월적 변증학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그런 기술이 아니라 제안함이다, 비판이다라고 하잖아요. 해겔은 이 도식을 끌어다가 앞으로 바퀴처럼 다시 굴리는 거예요. 이 정반합 도식을 떼어가지고. 그 도식이 아예 잘못됐다고 밝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정도 가능하고 반도 가능하잖아. 정도 가능하고 반도 가능한 그 모습이 칸트 입장에서는 변증적 가상이야. 변증적 가상. 그지? 네. 초월적 변증학은 이 변증적 가상을 제한해 보는 거야. 아 네네네. 제한해 보는 거야. 이 변증적 가상을 틀어막아 보겠다. 네. 이해됐습니까? 요즘식 조어라면 오히려 반변증학이나 그런 식으로 썼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지금 초월적이란 말을 그 맨 앞에서 그래야 하는 것이라는 어떤 윤리적 함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변증적 가상을 제한해 보는 게 초월적 변증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변증이라는 단어가 좋은 거다 헷갈릴 수 있어. 네네네. 자 이제 까고 그 갈까요? 먹고 합시다. 까고 뭐? 자 먹었으니까 힘내서. 힘이 난다. 이 네. 아무거나 아예 안 한 거야. 서문이요? 아니 서문 말고 네. 이 앞에 역주. 해제. 네, 해제. 아 이거는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교양하자마자 읽어보지. 지금 해제는 관심 없어. 해제는 나중에 이제 각자 읽을 일이고, 네. 모여서 읽는 거는 이제 어려워서 안 되는 텍스트인 칸트 텍스트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 초월 논리학 일부 그냥 초월의 분석 바로 앞에서 좀 윤곽을 잡았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초월적 분석학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이 분석학은 우리의 선언적인 전체 인식을 순수 지성 인식의 요소들로 분해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개념들은 순수한 경험적이 아닌 개념들이다. 2. 개념들은 직관 및 감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지성에 속한다. 3. 그것들은 요소 개념들로서 파생된 혹은 그것들로 합성된 개념들과는 구별된다. 4. 개념들의 표는 완벽하고 그것들은 순수 지성의 전 영역을 완전히 아우른다. 무릇 한 학문의 이 같은 완벽성은 한낱 이런저런 시도로 성취해 모은 것을 계산함으로써는 신뢰성 있게 취해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선언적인 지성 인식의 전체 이념을 매개로 그 학문을 이루는 개념들을 저 이념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류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한 체계 내에서 연관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순수 지성은 단지 모든 경험적인 것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감성과도 완전히 구별된다. 그러므로 순수 지성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그 자체로 충분한 통일체이지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추가됨으로써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통일체가 아니다. 따라서 순수 지성 인식의 총체는 한 이념 아래서 포괄되고 규정될 수 있는 한 체계를 이룰 것이고, 그 체계의 완벽성과 유기성은 동시에 포괄된 모든 인식 조각들의 정당성과 진정성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월 논리학의 이 전체 편은 두 권으로 구성되는데, 제1권은 순수 지성의 개념들을, 제2권은 원칙들을 내용으로 한다. 앞에서 얘기한 거 그냥 모아주고 소개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그 B90번 아래부터 따라서 순수 지성의 총체는 한 이념 아래서 포괄되고 규정할 수 있는 한 체계를 이룰 것이고, 여기서 이념을 무슨 뜻으로 쓴 건지가 잘 모르겠네요. 이념. 네. 사전 표준. 이념 펼쳐봐. 네, 본인이 쓴 게 있는지. 앞에 안 읽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한테는 감성도 독립적으로 있다고 봤어요? 독립. 여기에서
순수 지성이라는 게 경험적인 것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감성과도 완전히 구별되면서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통일체라고 해서 감성도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렇다기보다는 그 감성이라고 하는 그 능력은 그러니까 직관 능력 중에 어떤 데이터가 받아들여진 수용됨을 이르는 말이라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겠네요. 뭐, 사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독립적으로 갈 수는 없는데 뭐가 있으려면 형식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서 그 형식은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심지어 감성 쪽은 형식조차도 독립적이잖아. 내가 그 인식자에게는 인식자에게는 절대적일 수 있는데 인식 밖에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전혀 없어. 떨어지잖아. 이념을 지금 칸트 사전에서 쓰고 있는 게 이념이나 이성의 순정한 개념으로서 본디 단지 발견적인 것일 뿐 명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상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인도 아래 경험 일반의 대상들의 성질과 연결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념은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이성 자신에서 나와 오히려 경험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초월적인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초월적 이념들 불사적인 영혼 세계 전체 최고로 완전한 것인 세계 창시자를 예로 들 수 있다. 그 이념은 그 이념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념이랑 저거랑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저 이념은 변증 얘기할 때 나오는 이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뭘로 쓴 건지가 조금 애매하네요. 앞에서 순정한 개념으로서 발견적일 뿐인 명시적인 것이 아니다는 굳이 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어차피 걸린 김에 같이 보고 가죠. 이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 일단 A65 위에 두 번째 줄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선언적인 지성 인식의 전체의 이념을 매개로 분해하고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문제인데 선언적인 지성 인식의 전체의 이념을 매개로 그 학문을 이루는 개념들을 저 이념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류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한 체계 내에서 연관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순수지성은 모든 경험적인 것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감성과도 완전히 구별된다. 그러므로 순수지성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그 자체로 충분한 통일체이지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추가됨으로써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통일체가 아니다. 따라서 순수지성의 지성인식의 총체는 한 이념 아래서 포괄되고 규정될 수 있는 한 체계를 이룰 것이고 그 체계의 완벽성과 유기성은 동시에 포괄된 모든 인식 조각들의 정당성과 진정성의 실험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을 연결하는 체계로 보이긴 하거든요. 앞에서 나온 문장들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개념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 선언적인 지성 인식의 전체 이념을 네 개로 개념들을 저 이념으로부터 일정하게 분류하고 그러니까 체계 내에 연관시킨다라는 게 그 개념들을 분류하는 일종의 계열적인 체계인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더 뒤에 나오는 논의들로는 뭐 들레즈 기관 없는 신체 같은 것들처럼 이 이념이 그 계열화되고 서로 매개되는 방식 자체는 이 개념들하고 또 독립적으로 먼저 주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 단을 이념이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기관 없는 신체 얘기만 하자 그랬지. 약간 그렇게 뻔했는데. 약간 뭐 세계관 같은 건가? 잠깐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냥 왜 이념이라 썼는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영혼 같은 거로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수준인데. 아 영혼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대할 때랑 지금 태도가 비슷하다는 거죠. 약간 그 뭔가 알 수 없는데 일단 있음 같은 태도. 근데 칸트가 그렇게 헐렁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붉은 글씨까지 쳐놨는데. 그러니까 헐렁할 리가 없네. 근데 앞에는 다 논리학 얘기라서 지금 이 그러니까 지성인식 이념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처음 나온 건 맞거든요. 잠깐만 생각해보자. 그래 한 번씩 이렇게 막혀줘야 돼. 한 번씩 막혀줘야지. 헐렁하게 계속 이해되는 것 같다고 넘어갔다가는 여기 사전에 좀 더 얘기될 만한 파트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념들은 우리 인식을 경험이 줄 수 있는 대상들 너머에까지 확장하는 구성적 원리들은 아니지만 잡다한 경험적 인식 일반의 체계적 통일의 규제적 원리들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의의의 해설을 칸트는 이념들의 초월적 영역이라고 일컫는 바
경험적 인식은 이 원리들에 의해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런 이념들 없이 순전한 지성 원칙들의 사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을 것보다 더 많이 개척되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신 자체가 하나의 이성의 이념으로 최고 존재자의 이념이라고 나오니까 아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신도 이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순수 지성 개념의 연역이 뒤에 나오는 챕터 제목이잖아요, 사실. 잠깐만. 이거 어디 읽어야 되냐면 왜요? 추워요. 춥다고요? 아니? 오늘 안 추워요. 순종이란 말을 많이 쓰시. 지금 이 이념에 대한 뜻을 찾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맥락 안에서? 그렇기도 한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 문장만으로 보면 뭐가 걸리냐면은 이념이 뭔가 이데아 같은 거. 뭔가 개념하고 분리되는 지점들이 있는 건데, 잠깐만 다시 보자. 선언적인 전체 인식을 순수되는 요소를 분리하는 작업인데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개념들은 순수한 경험적인 개념들이다. 개념들은 직관의 감성한 것이나 사고를 속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요소 개념으로서 생성되는 것은 그들과 정의는 구별됩니다. 개념들은 완벽하고 그것도 순수한 개념과 완전히 다르고. 그러해야 함이네요. 1, 2, 3, 4를 읽어보면은 순수 지성 인식의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선언적 종합 판단을 감성을 일단 떼놨잖아요. 감성은 어떻게 됐지? 그 다음에 지성을 뗄 건데 여기서 지성을 뗄 때 그 형식들이 이러해야 함이라는 얘기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가해지거나 감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지성이 동작하는 방식이 일반이어야 하니까 전 영역을 아울러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표는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이 그래서 한 학문의 완벽성은 이것저것 긁어모은다고 취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선언적 지성인식 전체의 이념을 매개로.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만 그 개념들을 이 한 전체 이념의 체계 안에서 연관시킬 수 있어야만 이 완벽성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개념하고 분리가 조금 더 안 돼서 그런데 이념은 좀 뭔가 판단 기준 뭔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제적 뭐 아이디어라는 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개념은 직관과 대비되고 저거 뭐지? 직관이 개별 표상이라면 개념은 공통 징표에 의한 보편 표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네, 그러네요. 이거 네. 개념이죠. 그냥 일반화된 표상. 그러니까 컵은 하얗다도 개념이잖아요. 지금 종합돼서 판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컵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작용과의 시간 공간이 있다. 근데 저 컵은 하얗다는 진술을 할 때 그 진술이 진리를 담보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신 분석학적 개념에서 형식적 진리가 담보되려면 그 형식 자체는 완벽해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쵸? 네, 그 형식에 대한 무슨 지향성 같은 걸로. 그 형식이 뭔가 밖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념인 거죠. 사실. 네. 그 형식적 이념에 모두 연결될 수 있어야만 일단 이 분석학이 될 거다. 그 소리인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초월적 분석학에서 제1권 개념의 분석학입니다. 네. 나는 개념의 분석학이라는 말로써 주어지는 개념들을 내용별로 분해하여 분명하게 하는 철학적 탐구에서 흔히 하는 수행 방식인 그런 개념 분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언적인 개념들을 오로지 그것들의 출생지인 지성 안에서 찾아내고 그것의 순수한 사용 일반을 분석함으로써 선언적인 개념들이 가능함을 탐구하기 위해서 아직은 거의 시도된 바가 없는 지성 능력 자체를 분해함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 일이 초월 철학의 고유한 과업이고 나머지 것들은 철학 일반에서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다루는 일이니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한 개념들을 인간 지성 안에 있는 그것들의 최초의 싹과 소재까지 추적할 것이다. 순수한 개념들은 마침내 경험을 기원으로 발전되고 바로 동일한 지성에 의해서 그 개념들에 붙어있는 경험적 조건들로부터 해방되어 그것들의 순정성에 드러내질 때까지 이 싹과 소질 안에 예비되어 놓여있다. 네. 지성을 끝까지 그 밑까지 다 갈 거야. 경험 다 긁어내 볼 거야. 뭐 그 소린 거. 순수한 경험까지 한번 파보겠다 뭐 이런 얘기. 순수한 경험? 순수한 경험. 순수한 경험이었네. 순수한 개념. 예. 네. 개념의 분석 제1장 모든 순수 지성 개념들의 발견의 실마리에 관하여 우리가 인식 능력을 작동시킬 경우 다양한 계기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타나서 이 인식 능력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이 개념들을 오랜 시간 매우 예리하게 고찰하고 나면 그 개념들은 다소간 상세한 논고 안에 수집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를테면 기계적인 수행 방식에 따라서는 이 연구가 언제 완성될 것인가를 결코 확정할 수가 없다. 또한 단지 그런 식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견된 개념들은 아무런 질서나 체계적인 통일성 없이 들춰내져 결국은 유사성에 의해서만 짝지어지고 내포의 양에 따라 단순한 것에서부터 보다 더 합성적인 것으로 배열될 것이지만 이 배열이 어느 정도까지 방법적으로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저히 체계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초월 철학은 그 개념들을 원리에 의거해서 찾아내는 장점과 아울러 책임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 개념들은 절대적 통일체인 지성으로부터 순수하고 뒤섞임 없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로 하나의 개념 내지 이념에 따라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연관성은 그에 의거해 각각의 순수 지성 개념이 자기의 위치와 그것들의 전체적인 완벽성이 선언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하나의 규칙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임의적이거나 우연에 달린 것이 될 터이다. 여기를 읽으니까 우리가 막했던 데가 더 정확히 보이네요. 그 당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해야 한다는 소리. 오히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미묘한 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해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거를 발견의 실마리로 갑자기 넘어가 버리니까 모든 순수 지성 개념들의 발견의 초월적 실마리 1절 논리적 지성 사용 일반의 방향 위에서 지성은 하나 소극적으로만 즉 비감성적인 인식 능력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감성을 떠나서는 어떠한 직관에도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성은 직관의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직관을 제외하고 나면 개념들에 의한 것 외에는 다른 인식 방식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적어도 인간의 지성 인식은 개념들에 의한 인식이고 직관적이 아니라 논변적이다. 모든 직관은 감성적인 것으로 촉발에 기인하고 그러므로 개념들은 능동적인 기능에 기인한다. 그런데 나는 기능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표상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표상 안에서 정돈하는 통일 활동이라고 이해한다. 감성적인 직관들이 인상들의 수용성에 근거하듯 개념들은 그러니까 사고의 자발성에 근거한다. 이제 지성은 이 개념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사용할 수가 없다. 직관 이외에는 어떠한 표상도 직접적으로 대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한 개념은 대상과 결코 직접적으로 관계맺지 못하고 대상에 대한 어떤 다른 표상과 그것이 직접적이든 그 자체가 개념이든 관계맺는다. 그러므로 판단은 한 대상에 대한 간접적인 인식, 그러니까 대상의 표상에 대한 표상이다. 모든 판단에는 많은 표상들의 타당한 한 개념이 들어있고 이 많은 표상들 가운데에는 궁극적으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맺는 한 주어진 표상도 포함되어 있다. 잠깐 논리학 분석학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물자책이죠. 지성은 직접 표상을 취할 수 없어. 그건 감성의 영역이 있고 직관의 영역이 있으니까
지성은 그냥 취해진 표상에 대해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대상에 대한 간접적 인식, 대상의 표상에 대한 표상이다. 뭐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됐죠? 해서 여기 좀 뒤까지 읽어봐요. 왜냐면 앞에 문장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랬는데 그 뒤에 표상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표상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모든 물체는 가분적이다라는 판단에서 가분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여러 개념들과 관계맺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서도 그것은 여기서는 특히 물체라는 개념과 관계 맺어져 있다. 그런데 이 물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과 관계 맺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대상들은 가부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매개적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모든 판단들은 우리 표상들 간의 통일 기능들이다. 하나의 직접적인 표상 대신에 이 표상과 그 외에 더 많은 표상들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표상이 대상 인식을 위해 사용되고 그로써 많은 가능한 인식들이 한 인식 안에서 집약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의 모든 활동들을 판단들로 환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성 일반은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표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은 위에서 말한 대로 사고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사고란 개념에 의한 인식이다. 그런데 개념들은 가능한 판단들의 수로들로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어떤 표상과 관계한다. 그래서 물체라는 개념은 그 개념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것, 예컨대 금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물체는 그 아래에 다른 표상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표상들의 매개로 그것이 대상들과 관계 맺을 수 있음으로써만 개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가능한 판단, 예컨대 금속은 모두 물체다의 수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판단들에서의 통일 기능들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지성의 기능들은 모두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주 잘 성취될 수 있음을 다음에 저는 명시할 것이다. 넌 죽어. 넌 죽어. 이해돼? 여기서도 계속 물 자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뭐는 뭐다라고 할 때 이미 얘가 아니야. 얘가 아니고 들어와 있는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문장 구조화하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체라는 단어는 금속, 꽃, 나무, 책상 어쩌고저쩌고랑 전부 관계 맺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어떤 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수로가 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한편 요 대상들 전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표상이란 말이에요. 네. 이 표상을 딱 떨어뜨려 놓았을 때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그 약간 뭐 락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그 조금 뒤로 가서 얘기해 보면은 의미와 사슬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얘기는 아닌데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은 기본적으로 연관지어져 있는 상태로 기능하고 우린 그거를 그 감성이 하듯이 얘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갖고 와져진 표상을 이 안에서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위치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하얗다. 금속은 가분적이다. 뭐는 뭐다 이거지. 그리고 그 형식이 이미 있다. 보여준다. 여기 있는 거군요. 대충 이게 되시죠? 그런 식의 얘기하니까 사실 그 개념의 자발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개념의 자발성. 온 게 아니야. 이 안에서 내가 쪼물딱 되는 거야. 왜냐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개념들 중에 특정한 표상에 대해서 어떤 거하고 매개지을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물체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정도 차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모든 순수 지성 개념들의 발견의 실마리 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주 잘 성취될 수 있음을 명기하겠다는 거죠. 판단에 있어 지성의 논리적 기능에 대하여 만약 우리의 판단이 일반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판단에서의 순전한 지성 형식에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판단에서 사고의 기능을 네 항으로 나눌 수 있고 네 항이 각각 세 목을 갖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 항목들은 다음의 표에서 적절히 제시될 수 있다. 이 표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표 아닌가요? 맞는데 네. 이제 시간 공간이 원래 들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거에는. 그쵸, 근데 네. 이제 빠져서 감성으로 간 거고. 아, 그럼 네. 이거는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여기 그 한자영 선생님이 예쁘게 정리해 주셨거든요. 정말 예쁘게. 자, 전칭 모든 x는 y다. 그다음에
특징 x는 y다. 그다음에 단칭 어떤 x는 y다. 그다음에 질 긍정 판단 x는 y다. 부정 판단 x는 y가 아니다. 무한 판단 x는 이게 y 아닌 이다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뒤에 나올 거예요. Y 아닌 그러니까 찍 y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x는 y가 아니다랑 x는 y 아닌 이다를 구분하고 있어 지금. 부정이랑 무한을. 그거는 기호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찍이었지.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물결 P 하듯이 P 물결 P 하듯이 여기 그냥 찍 y로 돼 있거든요. 이 얘기가 근데 뒤에 예시로 나올 거니까 이거는 같이 보고 관계 x는 y다. 가원 x이면 y다. 선언 x는 y거나 z이거나 t이다. 그 다음에 양태 확정 먼저 얘기하면은 x는 y다가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미정은 가능 판단인데 x는 y일 수 있다. 이게 미정 판단이고 명증은 x는 반드시 y다. 필요한. 그러니까 요거를 당연히 외울 필요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지성 형식은 일단 요 12개 안에서 거의 다 해결돼. 일단 그 소리거든요. 무한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무한 이야기가 여기 나올 거예요. 네. 무한 근데 저도 이게 진짜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나 영혼은 불사적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건데 그건 같이 풀어보죠.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분류는 본질적인 점에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몇몇 점에서의 논리학자들의 보통의 기술과는 어긋나 보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오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지를 해두는 것이 불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이성 추리에서 판단들을 사용할 때에 단칭 판단들은 전칭 판단들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논리학자들은 말하는 것은 옳다. 단칭 판단들은 외연을 전혀 갖지 않으므로 그 판단들의 수로가 주어 개념 아래 포함되어 있는 것에 단지 일부에만 관계하고 반면에 일부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그 수로는 저 개념에 예외 없이 타당한데 그것은 마치 그 개념이 외연에 갖는 전칭 개념이지만 그것의 전체 의미에 대해서 그 수로가 타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우리가 순전한 인식으로서 단칭 판단을 전칭 판단과 양의 관점에서 비교한다면 이것에 대한 관계는 하나와 무한과의 관계와도 같고 그러므로 그것은 그 자체로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단칭 판단을 한낱 그것의 내적 타당성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식 일반으로서 다른 인식들과 비교되는 양의 관점에서도 평가한다면 그것은 물론 전칭 판단과 구별되고 사고 일반의 항목의 완벽한 표에서 하나의 특수한 지위를 차지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거 말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3단 논법에서 단칭 판단과 전칭 판단은 거의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모든 x는 y다, 어떤 x는 y다. 이건 사실 3단 논법에서는 거의 별 의미가 없이 같은 건데 양의 관점에서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학자 너네 지금 단칭 판단이랑 전칭 판단 비슷한 거라고 느끼고 있지? 하지만 양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야. 그거 보고 있어야 돼. 그 소리 하는 거야. 말 더럽게 어렵게 넣긴 했는데 사실 이거 문장이 어렵다라기보다 대명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것과 그것은 그것의 다름 아니다 이러니까. 마찬가지로 초월 논리학에서는 무한 판단도 긍정 판단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비록 일반 논리학에서는 무한 판단이 응당 긍정 판단의 한 가지로 헤아려지고 분류에서 특수한 항목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일반 논리학은 곧 수로의 일체의 내용을 그 수로가 비록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도외시하고 오로지 그 수로가 주어에 부과되어지느냐 아니면 주어에 마주 세워지느냐만을 주목한다. 그러나 초월 논리학은 판단을 순전히 부정적인 수로를 매개로 한 이 논리적 긍정의 내용이나 가치의 면에서도 고찰하고 이 논리적 긍정이 전체 인식과 관련해서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지도 고찰한다. 내가 만약 영혼에 대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의 부정 판단을 통하여 적어도 하나의 착오는 방지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영혼은 불사적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는 논리적 형식상 실제로는 긍정을 썼다. 영혼을 불사적인 존재자들의 무제한 외연 속으로 집어넣음으로써 말이다. 그런데 가사적인 것은 가능한 존재자의 전 외연 중에 일부를 이루고 반면에 불사적인 것은 또 다른 일부를 이루므로
나의 명제에 의해서 말해진 것은 다름 아니라 영혼이란 내가 가사적인 것 모두를 제거하고 나면 남는 무한히 많은 사물들 중에 하나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로서는 다만 모든 가능한 것의 무한한 영역이 가사적인 것이 그로부터 떼내어지고 그 공간에 나머지 외연의 영혼이 놓여졌다는 그만큼 제한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도 이 공간은 여전히 무한하다. 그리고 아직도 그 공간에 더 많은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영혼의 개념은 조금도 더 커짐이 없고 긍정적으로 규정됨이 없다. 그러므로 논리적 외형과 관련된 이 무한 판단들은 실제로는 오로지 인식 일반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한적이며 그런 안에서 그것들은 판단들에서의 사고의 모든 계기들의 초월적 표에서는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작동하는 지성의 기능은 어쩌면 지성의 선언적인 순수한 인식의 분야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개 어렵죠. 저 여기 16번 읽었어요. 그리고 이해 못했어. 이해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 1차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지. 이거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를 반복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들로 이렇게 잘려나가. 그죠? 잘려나가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바가 축소돼요, 점점. 근데 반대로 불사적이다라는 식의 긍정 판단을 내리면 이 불사라는 개념이 이미 영혼이랑 다르게 다른 면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개념이 줄어드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평가를 내는 거죠. 근데 사실 논리학적으로는 우리 그냥 상식적인 인식선에서는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인데 왜 그럼? 초월 논리학적 표에선 지나치면 안 돼. 다른 어떤 이성 기능이랑 연관될 수도 있잖아. 일단 뭐 나도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구분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알겠어. 아니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그거를 먼저 깔아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사실 그 칸트가 얘기하는 부정신학에 대한 비판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뭐 그것도 있는데 그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제 부정신학은 그 신이 뭐다라고 존재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그 개별적인 그 속세의 것들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의해서 4개에서 신을 사고하는 거니까 신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런 그 여집합으로서만 사고될 수 있다가 부정신학의 개념인데 칸트는 지금 그러니까 칸트가 여기에서 그 영혼에 대해서 꺼낸 게 좀 거기에 대한 메타포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 여집합에 대한 사고는 결국에는 나가다 보면은 저거 뭐지 계속해서 다른 개념들과 매개지어진단 말이에요. 결혼해야 돼. 그러면 대체 개념이 뭔데? 그럼 이 얘기대로 하면은 개념이 있기 전에 다른 개념이 있어야 개념이 생겨버리거든요. 이 저거 부정신학의 방법론으로만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 대해서 이거를 긍정 판단, 무한 판단했을 때 귀결이 같더라도 실천적인 결론이 같더라도 무언가가 있다라고 먼저 선제적으로 정의하는 게 없으면은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 개념이 있으려면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 여집합을 통한 규정은 좀 그런 접근에 가까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부정신학 뉘앙스가 아예 네. 포함되어 있진 않으나 네. 그 부정신학에 대한 어떤 뭐랄까 트위스트된 느낌은 좀 있다. 네.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 게 지금 어쨌든 신학 얘기는 아니에요. 깔아놨다. 그리고 하려고. 그 칸트 철학의 그 변증론에 가면은 신이랑 영혼은 정반대야. 신은 무한히 큰 거고 영혼은 무한히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그 얘기 하긴 싫으니까 돌려놓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은 부정신학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 수도 있고 진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3번 이제 판단들에서의 사고의 모든 관계는 가, 수로와의 주어와의 관계, 나, 근거의 기결과의 관계, 다 구분된 인식과 전체 구분지 상호 간의 관계이다. 첫 번째 종류의 판단들에는 2개의 개념이 있을 뿐이며 두 번째 종류의 판단들에는 2개의 판단이 세 번째 종류의 판단들에는 여러 개의 판단들이 상호관계 속에서 고찰된다. 완전한 정의가 있다면 고질적으로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가원적인 명제는 본뒤 두 명제의 관계의 내용을 갖고 있다. 즉 완전한 정의가 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명제가 그것이다. 이 두 명제는 자체가 참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미정이다. 이 가원 판단에 의해 생각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뿐이다. 마지막으로 선언 판단은 둘 혹은 더 많은 명제를 상호간의 관계를 내용으로 갖는다.
그 관계는 한 판단의 영역이 다른 판단의 영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상호 대립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합해서 원래 인식의 영역을 채운다는 점에서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인식의 영역들의 부분들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각 부분의 영역은 그 부분의 인식의 전체 합을 위해 다른 부분의 영역을 보충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의 한 예가 세계는 맹목적인 의견에 의해서 존재하나 하거나 또는 내적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거나 또는 외적 원인에 의해 존재한다이다. 이 명제들 각각은 세계의 존재 일반에 관한 가능한 인식 영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그것들 모두가 합해서 전체 영역을 이룬다. 이 영역들의 한 영역에서 인식을 배제한다는 것은 다른 나머지 영역 하나에 그 인식을 정한다는 뜻이고, 반면에 그 인식을 한 영역에 정한다는 것은 그 인식을 나머지 영역들에서는 배제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선언 판단에는 인식들의 일정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그것은 그 인식들의 서로 상호 배제하되 그러면서도 그것이 합해서는 주어진 유일한 인식의 전체 내용을 이룸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참된 인식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성립한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건 역시 다음에서 서술할 것을 위해 여기서는 주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생각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데 내가 사용했어요. 그럼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판단들의 양태는 판단의 한 아주 특수한 기능이다. 그것은 판단의 내용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는 바가 없으며 양, 질, 관계 외에는 판단의 내용을 구성하는 더 이상의 것이 없으므로 단지 사고 일반과의 관계 맺음에서 연결어의 가치만을 다룬다는 특이한 점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다. 미정 판단은 그것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순전히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판단이다. 확정 판단은 그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고찰되기 때문에 확정 판단이다. 명증 판단은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판단이다. 여기서 뭐 아래 좀 저자주 보면은 지성 판단력 이성으로 지금 이거 분리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의 관계가 가원 판단을 만드는 두 판단, 전제와 결론. 전제와 결론과 또한 그것들의 상호작용에서 선언 판단을 성립하는 것들 모두 단지 미정일 뿐이다. 위의 예에서 완전한 정의가 있다는 명제는 확정적으로 말해진 것이 아니고 다만 누구든 그것을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생각된 것이고 오직 그 결론만이 확정적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판단들은 분명히 거짓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미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진리인식의 조건일 수 있다. 그래서 세계는 맹목적인 의견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판단은 선언적인 판단에서 단지 미정적 의미, 곧 누구나 이 명제를 일순간 가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의 길들 중에서 잘못된 길을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길을 발견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미정적 명제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논리적 가능성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명제의 타당성은 자유의 선택에 맡기며 그러한 명제를 지성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순전히 임의적임을 표현한다. 확정 명제는 논리적 실체성 내지는 진리성에 대해서 말한다. 가령 가원적 3단 논법에서 대전제의 전제가 미정이고 소존제의 전제가 확정적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그 명제가 지성의 법칙에 따라서 지성과 이미 결합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반면에 명증 명제는 지성의 이 법칙 자체에 의해서 확정 명제를 규정하고 따라서 선언적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논리적 필연성을 표현한다.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지성과 일체가 되어서 우리는 우선 무엇인가를 미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충분히 확정적으로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지막에는 지성과 분리적인 것, 곧 필연적이고 명증적인 것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의 양태는 이 세 기능 또한 사고 일반의 세 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네 번째는 아까 경찰님이 얘기한 변직론 얘기하고 그 구조 그대로 가져가는 얘기여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 3, 4가 약간 표현이 웃긴다. 그러니까 2, 3, 4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족이긴 해. 하고 싶은 얘기랑 별 상관없는 얘기예요. 다만 위험하니까 먼저 깔아놓고 가요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해서 힘든데 이게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1, 2, 3, 4번을 굳이 분류한 이유가 1번하고 2번이 제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는 좀 구조적으로 저거 뭐야 그 딱 단어가 정확히 안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떤 판단을 할 때 있어서 과학적 태도, 실천적인 결론이 같다면은 그거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그 판단 안에 있는 양적인 차이 같은 이 내적 조건들이 있어. 그걸 무시하고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걸 결론 짓고 하는 것 말고 판단에 다른 영역이 있어라는 얘기에 가까워 보이고 3,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거 변직론 얘기하고 조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맞으면 그거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에 대한 비판에 가까워 보이고 네. 사실 이 문장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 세계는 맹목적인 우연에 존재하거나 내적 편성에 존재하거나 외적 원인에 존재한다. 이 말은 세계가 존재 가능한 세 가지 그냥 얽어놨을 뿐인데 문장으로만 보면 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니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그 좀 논리적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것도 잘못된 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진료가 길을 열어주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유보도 하고 있는 표현을 갖다.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 하고 저희 그 대충 지금 먹은 시간 빼더라도 1시간은 훨씬 넘었거든요. 1차 목표 305페이지까지로 일단 잡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들 체력이나 여력이 남았는지 보고 결정하시죠. 그러면 저희 10분 쉬었다 하시죠. 여전히 뭔가를 고민 중이신 상태인 것 같은데. 자, 모든 순수지성 개념들의 발견의 실마리 제3절. 순수지성 개념들, 즉 범주들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했듯이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모든 내용을 도외시하고 어디서인가 외부로부터 표상들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표상들을 우선 개념들로 변환하되 분석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서 초월 논리학은 선험적 감성의 잡다를 눈앞에 가지는데 그것은 순수 지성 개념들에게 진료를 주기 위해서 초월적 감성학이 제공한 것으로 이 진료가 없다면 순수 지성 개념들은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공허한 것일 터이다. 그런데 공간 시간은 선험적인 순수 직관의 잡다를 내용으로 갖고 그럼에도 우리 마음의 수용성의 조건들에 속하며 그 조건들 아래에서만 대상들의 표상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또한 대상들의 개념을 항상 촉발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감각 잡다라고 해요. 이게 흉이나 그 경험을 쓰는 용어인데 그 이 잡다란 말은 그냥 데이터 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센스. 그냥 각종? 진짜 잡다한 것도 잡다예요? 네, 잡다하다의 잡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딱 볼 때 흰색, 빨간색 다 보이고 네. 차가운 촉감 느껴지고 마셨을 때 그 미감 느껴지고 이런 어떤 하나의 대상에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잡다함. 그러나 우리 사고의 자발성은 잡다로부터 인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잡다가 먼저 일정한 방식으로 통관되고 수득되어 결합되기를 요구한다. 이 활동을 나는 종합이라 일컫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나왔죠. 종합. 나는 이 종합이라는 말을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러 표정들을 서로 덧붙이고 그 잡다함을 한 인식에서 파악하는 활동작용으로 이해한다. 만약에 그 잡다가 공간 시간에서 것처럼 경험적으로가 아니라 선험적으로 주어진다면 그러한 종합은 순수하다. 우리의 표상들에 대한 모든 분석에 앞서 이 표상들은 먼저 주어져 있어야 한다. 어떠한 개념도 내용상으로는 분석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그러나 잡다의 종합이 비로소 한 인식을 산출한다. 그 인식은 비록 처음에는 거칠고 뒤엉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종합은 역시 본래 인식을 위한 요소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일정한 내용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식의 최초의 근원에 관하여 판단하고자 한다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것이다. 종합이란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듯이 영혼의 맹목적인 그럼에도 불가결한 한 기능인 그러나 우리가 드물게 어쩌다 한번 의식할 뿐인 상상력의 순전한 작용 결과이다. 그러나 이 기능이 없다면 우린 도무지 아무런 인식도 가지지 못할 터이다.
그런데 이 종합을 개념들에게로 가져가는 것, 그것은 지성에 속하는 기능이고 이에 우리는 비로소 본래적 의미에서의 인식을 얻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표상된 순수 종합이 순수 지성 개념들을 제공한다. 나는 이 종합을 선엄적인 종합의 통일의 근거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특히 큰 수를 해야 하는 데서 눈에 잘 띄지만 우리의 세마기는 개념들에 따르는 종합이다. 왜냐하면 그 종합은 통일성이라는 공통의 기초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 개념 아래에서 잡다의 종합성의 통일은 필요한 점이다. 여러 표상들은 분석적으로 한 개념 아래로 보내진다. 그러나 표상들이 아니라 표상들의 순수 종합을 개념들에게로 가져가는 일은 초월 논리학이 가르쳐준다. 모든 대상들에 대한 선언적 인식을 위해 주어져야 할 첫 번째 것은 순수한 직관의 잡다이다. 상상력에 의한 이 잡다의 종합이 둘째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인식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순수한 종합의 통일성을 주며 오로지 이 필연적 종합적 통일의 표상에서 성립하는 개념들이 나타내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위한 셋째 일을 하며 그것들은 지성에 의거하고 있다. 잠깐 멈춰볼까요?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쉽게 넘어가지 않죠? 자꾸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잡다는 그냥 경험, 감성으로 번역하면 되고 직관. 직관. 여기부터 볼까? 종합인데 놀랍게도 잡다가 종합되는 것까지도 아직은 인식이 아니야. 이 종합의 통일성을 주며 오로지 이 필연적 종합의 통일의 평상평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위한 셋째 일념은 그 지성에 의거하고 있다.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잡다만으로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이거 앞절에서 하던 얘기 뭐였어요? 형식만으로는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를 처리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처리하는 장치를 어떻게 보면은 그 작용 자체를 지금 종합이라 부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아니다. 여기서 약간 내가 엉킨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자. B103 나는 종합이라는 말을 가장 일반적 의미에서 여러 표상들을 서로 덧붙이고 그 잡담을 한 인식에서 파악하는 활동작용으로 이해한다. 자, 여러 표상들을 서로 덧붙이고 한 인식에서 파악하는 활동작용이 종합이야. 만약에 그 잡다가 선언적으로 주어진다면 그런 종합은 순수하다. 순수종합. 우리가 표상들에 대한 모든 분석에 앞서 이 표상들은 먼저 주어져 있어야 한다. 어떠한 개념도 내용상으로는, 즉 경험적으로는 분석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개념이 발생하려면 어쨌든 주어진 것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표상들, 주어진 표상들을 종합하는 기능의 결과물이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잡다의 종합이 인식을 산출하는데 이건 처음엔 거칠 수 있어도 어쨌든 점점 확실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종합을 개념들에게로 가져가는 것, 그것은 지성에 속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 2단계, 3단계 구분이 좀 어려운데 지금 2단계, 3단계 구분을 제가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표상된 순수 종합이 수지성을 제공한다. 난 이 종합을 선엄적 종합적 통일의 근거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의 셈하기는 개념들에 따르는 종합이다. 왜냐하면 그 종합은 통일성이라는 공통의 기초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말이다. 하나, 둘, 셋, 넷이 종합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이 종합이라는 거고. 그러므로 이 개념 아래에서 잡다의 종합에서 통일은 필요한 점이다. 여러 표상들은 분석적으로 한 개념 아래로 보내진다. 여기가 어려워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나 표상들이 아니라 표상들의 순수 종합을 개념들에게로 가져가는 일은 초월 논리학이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표상은 개념 아래로 보내지는 건데 표상들의 순수 종합을 개념들에게로 가져가는 일은 초월 논리학이 가르쳐준다. 모든 대상들에 대한 선언적 인식을 위해 주어져야 할 첫 번째 것은 순수한 직관의 잡다, 즉 경험, 감성인데 상상력에 의한 이 잡다의 종합이 둘째의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인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 순수한 종합의 통일성을 주며 오로지 필연적 종합적 통일의 표상에서 성립하는 개념들이 나타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웨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맥주캔을 지금 만졌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이 형태 보이고 초록색, 뭐 차가운 촉감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당연히 맥주캔만 보이지 않거든요. 초록색이 보이지도 않고 뭐 빨간 것도 있고 지금 파란 것도 있고 여기 여러 그 잡다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인식들을 모으는 게 이제 종합의 과정인데 이게 지금 상상력을 통해서 이거 자체가 맥주캔이라는 이 물체를 다시 귀인시키는 밀어넣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앞에 빨간 것도 보이고 파란 것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는데 어디까지를 하나의 독립된 사물로 인식하느냐라는 부분이 통일성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이는 모든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 하나의 개념을 밀어넣지 않잖아요. 그 분할을 하는데 이 분할에 있어서 나와야 되는 근데 단순히 이게 종합이 되면은 이 자체로 그 개념이 생성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일련의 통일성에 의해서 합의될 수 있는 종합을 거쳐야만 하나의 사물로 그 단절시킬 수 있다 하나의 개념으로 끊을 수 있다 지금 이런 포인트로 보거든요. 내가 이래서 레드맨을 못 끊어. 이거 종합까지도 작용이야. 근데 이거를 방금 말한 대로 여기로 밀어 넣는 건 지성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밀어 넣는 건 지성이 한다. 그게 이제 통일성. 그게 3단계죠. 밀어넣는다는 게 어디로 밀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인사이트 적용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데이터들이 이러하다라고 그 뭉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온 데이터들을 뭉치는 이 종합까지가 2단계고 이게 예분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예분화가 3단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시각 데이터로는 이 맥주캔은 독립된 물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테이블하고 별개의 사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는 왜 별개냐? 분명히 데이터를 갖다 놨을 때 계속해서 붙어 있는데 라고 할 때 아니 얘랑 얘는 별개인다라고 끊을 수 있는 어떤 단절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밀어넣는다는 얘기를 한 거고. 똑같으면서도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미묘한 지점. 저도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계속 읽으면 뭐 또 나오겠지. 한 판단에서 서로 다른 표상들에게 통일성을 부여하는 동일한 기능이 곧 또한 한 직관에서의 여러 표상들의 순전한 종합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이것이 순수 지성 개념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지성이 더구나 그가 개념들에서 판단의 논리적 형식을 성립시켰던 분석적 통일을 매개로 한 그 작용을 통해 직관 일반에서의 잡다의 종합적 통일을 매개로 그의 표상들에게 초월적 내용을 부여한다. 그렇게 그것들은 순수 지성개념들이라고 일컬어지며 객관들과 선험적으로 관계맺는다. 이런 일은 일반 논리학은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논리학이랑 초월 논리학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 2번이 일반 논리학적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죠? 2번이 일반 논리학적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297에 A79의 맨 위에 이 문단 다시 읽어보면은 여러 표상들은 분석적으로 한 개념 아래로 보내진다. 이것은 일반 논리학이 다루는 일이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왔어. 얘는 빨간색이야. 얘는 금속이야. 얘는 뭐 온도가 차가워. 이게 일반 논리학이 하는 일인데 그게 맞다 아니다. 근데 얘네들 이것들을 다시 순수하게 종합해서 이 개념으로 밀어넣는 짓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대상의 내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렇게 끊으면 요렇게 분절하면 대충. 그럼 아까 그 이념 얘기도 이제 여기서 작용하는 걸까요? 초월적 뭐 그렇게 봐야겠거든요. 그거 얘기할 때 나온 게 모든 개념들은 계열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열화로 따지면 사실 아무것도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시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예를들면 뭐 김명철은 고양이다라는 문제를 봤을 때 아니라는 걸 스키마로 알잖아요. 스키마로 알아. 근데 이게 일종의 개념들의 일관성 문제인 게 왜요? 눈, 코, 입, 귀 있고 심장이 있고 팔 2개고 다리 2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다 분절되는 모든 개념은 연결되지만 동시에 분절되기 때문에 어디서 단절하고 어디서 가져갈 것이냐는 부분은 미리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벙벙하게 말하면 그 2번까지만 가능하면 내가 고양이가 아닌 이유는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고양이 살고 난 죽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걸 분절해서 내용으로 밀어 넣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구는 실험을 하지 않아도 저건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시가 너무 열받잖아요. 계속 갈게요. 이렇게 해서 직관의 대상들 일반에 선언적으로 관계하는 순수 지성 개념들은 앞서의 표에 있던 모든 가능한 판단들의 논리적 기능들 꼭 그만큼의 수요가 생긴다. 왜냐하면 지성은 이 생각된 기능들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그것으로서 그의 능력은 완전히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야 어려운데. 우리는 이 개념들을 아리스토텔레스를 쫓아 범주들이라 부르고자 한다. 작업이 전개되어 가는 중에 비록 그로부터 잘못 멀어져 버리게 됐지만 우리 의도는 애당초 아리스토텔레스의 것과 한 가지이니만이다. 잘못 멀어져 버리게 됐지만. 그래서 앞에 거 다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앞에 그 어딨어? 논리적 기능, 판단 일반의 지성 형식이 초월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가요. 하나 여럿 모두 실제 부정 제한 내속 원인 상호 가능 현존 필연 이런 식으로. 속성이네. 속성.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걸 속성화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상의 것이 지성이 선언적으로 자기 안에 함유하고 있는 종합의 근원적으로 순수한 모든 개념들의 목록이다. 지성은 오로지 이로 인해서 순수 지성인 것이다. 지성은 오로지 이것들에 의거해서만 직관의 잡다에서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다시 말해 직관의 한 객관을 사고할 수 있음을 말이다. 이 분류는 한 공통의 원리 곧 판단하는 능력 곧 이것은 사고 능력과 똑같은 것인데 이 판단력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산출된 것이다. 그것은 광산국처럼 산출된 것 그 순수한 개념들을 운에 맞게 탐색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다. 만약 그것이 귀납적으로만 추리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들이 완전히 망라되었음을 결코 확신할 수 없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방식에 의거해서는 결국 순수 지성에는 왜 다른 개념들이 아닌 바로 이 개념을 내재하고 있는가를 통찰할 수 없다. 이런 기초 개념을 탐색하는 일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명민한 사람에게 합당한 기도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원리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부딪히는 대로 긁어모아 우선 10개를 헤아려 범주들이라 불렀다. 이어서 그는 다시 여기 5개를 더 발견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후스러들이라는 명칭으로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표는 여전히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 안에는 또 몇몇 순수 감성의 양태들 곧 시간, 장소, 위치 그리고 선차성, 동시성을 비롯하여 하나의 경험적 개념 곧 운동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표는 순수한 것들, 그러니까 감성의 양태, 그 시간 공간,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개념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칸트 시대에는 운동 같은 개념이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건 경험된 결과니까. 그것도 있고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가논에서 이런 범주를 얘기를 할 때 칸트는 이거 되게 딱 끊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다라고 끊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사물에 귀인하는 것처럼 그치.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 4개, 작용의 목적이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운동 같은 것도 이제 그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떤 기능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뉴턴 이후 시대에는 그 말은 성립할 수 없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은 한번 거부가 되어야 됐던 그런 지점일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지성의 근강 목록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능동수동과 같은 파생적 개념들이 그런 개념들이 속해 있어서 별로다. 이렇게 빠져있다. 내가 다 고쳤다. 이거 귀납적으로도 한 거 아니고 내가 짱짱맨이다. 그런 얘기죠. 또한 파생적 개념에 관해서는 다음의 주의가 필요하다. 순수지성의 진정한 근간 개념들인 범주들은 마찬가지로 순수한 파생적 개념들을 갖는다는 점이다. 초월 철학의 완벽한 체계에서는 이런 것들 역시 결국 간과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순전히 비판적인 기획에서는 그런 것들에 관해 단지 언급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겸손한 척하지만 도망갔죠. 도망가고 있는 건데 도망 잘 간 거고. 이 순수한 그러니까 이 파생적인 지성 개념들을 주스러들과 구별하여 순수지성의 뭐야 이거? 준인가? 준수런가 이거? 준수러? 규준할 때 준이네요. 뒤에는 수로가 맞는데 준수러들이라고 부르는 처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개념들만 가지게 되면 파생적이고 종속적인 개념들을 덧붙이는 건 쉬운 일이고
순수지성의 개통도도 완전히 그려질 것이다. 여기서 현안 문제는 책의 완성이 아니라 책을 위한 원리들의 완성일 뿐이므로 이 준수러들까지를 보충하는 일은 다른 거지로 남겨둔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론 교과서를 손에 들고서 예를 들어 인과성의 범주 아래 힘, 능동, 수동이라는 준수러들을 종속시키고 상호성의 범주 아래 저항의 현재라는 준수를 종속시키며 양태의 주수러들 아래 발생, 소멸, 변화 등의 준수러들을 종속시킨다면 이런 의도들을 상당히 달성할 수 있다. 이거 앞에 근간 개념들, 이 범주표에 파생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준수러에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범주들이 순수 감성의 양식들과 결합하거나 범주들이 서로 결합하면 그것은 상당수의 파생적인 선언적 개념들을 낳는다. 이런 개념들에 주목하고 가능한 완벽하게 표로 만드는 일은 유익하고 실체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치르지 않아도 될 노고일 것이다. 이들 범주에 대한 정의를 비록 가졌으면 싶긴 하지만 나는 이 논거에서 고의적으로 생략한다. 자꾸 도망가네. 나는 이들 개념을 다음에서 내가 취급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충분한 정도까지만 분해할 것이다. 순수 이성의 체계라는 데서 사람들이 그러한 정의들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겠다. 근데 이 자리에서 그것은 연구의 중점을 일탈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한 정의들을 의심과 동경만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의들을 우리는 본질적 의도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다른 데서 다룰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다 뭐냐면 근본 개념은 이거야. 나머지는 이것만큼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도망가요. 근데 일단 이 얘기만 할 거야. 그죠? 여기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11로 넘어가죠. 안 읽어도 될 것 같죠? 이 범주들의 표에 대해서는 모든 이성인식의 학문적 형식과 관련하여 어쩌면 중대각을 초래할 수 있는 적절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이 선언적 개념들을 의하고 있는 한에서 그 학문의 전체를 위한 설계를 완벽하게 세우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일정한 원리들에 따라 분할하기 위해서 이 표가 철학의 이론적인 부분에서 매우 쓸모있고 필수적이까지 했다는 것은 이 표가 지성의 모든 요소 개념들을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인간 지성 안에 있는 저 요소 개념들의 체계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내가 이미 다른 곳에서 그것에 대한 경벌을 제시한 바 있듯이 그것은 기획된 사변적 학문의 모든 계기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순서까지 제공하는 사실을 자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진동 모드라는 이 예에 몇 개의 주석을 덧붙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 표 짱이에요죠. 이 표 짱이에요를 6줄 정도, 7줄 정도 하신 거고. 첫째 주석. 내 항의 지성념들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이 표는 먼저 두 부류로 나눠지며 그중 첫째 부류는 직관의 대상들에 겨냥되어 있고 반면에 둘째 부류는 실존에 겨냥되어 있다. 대상들의 실존.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면 양과 질은 직관의 대상, 감각 데이터의 대상. 그 대상의 속성에 관한 얘기고 3과 4는 대상이 다른 것이나 대상이 세계랑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 얘기고 첫째 부류를 나눈 수학적 범주들, 둘째 부류를 역학적 범주들이라 부르겠다. 보다시피 첫째 부류는 아무런 상관자를 갖지 않지만 둘째 부류에서는 상관자들과 마주친다. 이 차이는 지성의 자연분석 중에서 그 근거를 가지면 틀림없다. 둘째 주석. 각 항마다 동일한 수의 범주들, 그 세식이란 사실은 역시 숙고를 요한다. 왜냐하면 보통 개념들에 의한 선언적 분류는 이분법적인 것이니 말이다. 이 덧붙여 주목해야 할 것은 각 항의 셋째 범주가 첫째와 둘째 범주의 결합으로부터 생긴다는 사실이다. 와우, 진짜? 진심이야? 그래서 모두는 다름 아니라 하나로 간주된 여럿이고 제한성은 부정과 결합된 실제성이며 상호성은 타자를 서로 규정하는 실체의 인과성이고 필연성은 다름 아니라 가능성 자체에 주어지는 실존이다. 야, 기가 막히는데? 너무 재밌다. 진짜 이건 기가 막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셋째 범주는 순전히 파생적 개념이지 순수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셋째 개념을 산출하기 위한 첫째, 둘째 개념의 결합은 첫째 개념과 둘째 개념에서 행사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은 점이 특수한 적용을 필요로 하니 말이다. 그렇기에 모두란 범주에 속하는 수의 개념은 다수라는 개념과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도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 내가 원인이라는 개념과 실체라는 개념들을 결합함으로써 그로부터 영향이 다시 말해 어떻게 하나의 실체가 다른 하나의 실체 중에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지는 못한다. 오, 그쵸? 영향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인과 실체만 필요하진 않죠. 이로부터 이를 위해서 지성의 특수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바이며 나머지 범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셋째 주석. 유독 하나의 범주, 곧
그 세 번째 항 중에 있는 상호성의 범주와 관련해서는 논리적 기능들의 표에서 그에 대응하는 선언적 판단 형식과의 상응함이 여타 범주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 여기 왜냐면 앞에 논리학에서는 여기가 그 선언 판단이었잖아요. 정언, 가언,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언은 그러함이고 가언은 그럴 수 있음인데 선언은 그렇거나 이렇거나 저렇거나인데 이게 상호성이랑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상응함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모든 선언적 판단들에 있어서 그 권역이 부분들로 나뉜 전체로서 표상된다는 점.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 중에 포함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상호적으로 아니라 병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한 계열에서처럼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한 집합에서 쌍방적으로 규정한다고. 곧 한 구분지가 세워지면 다른 모든 구분지는 배제되고 또 역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어렵진 않죠? 근데 그냥 제가 보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계가 나타나는 방식은 우연적이거나 그 뭐 밖에 실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연 발생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각 권역이 결정되면 다른 권역들은 배제되는데 이 셋이 균형을 유지해야만 전체가 되죠. 근데 얘는 얘를 포함할 수 없죠. 그래서 상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와 유사한 연결이 사물들의 전체에서도 생각된다. 결과로서의 한 사물이 그것의 현존의 원인으로서의 다른 사물에 복속하지 않고 오히려 동시에 쌍방적으로 다른 사물을 규정하는 원인으로서 병립되는 것이니 말이다. 좀 어려운데? 사과는 사과 아님의 여집합이라는 거구나. 그 얘기네요. 이러한 것은 원인의 결과, 근거의 귀결에 대한 순전한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연결이다. 인과의 관계에서는 귀결이 쌍방적으로 다시금 근거를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근거와 더불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인과랑은 다르다. 이 상호라는 거는 그 긴장이 있다. 지성은 그가 구분의 개념의 권역을 표상할 때와 동일한 수행 방식을 한 사물을 분할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취한다. 전자에서 구분지들이 서로 배제하면서도 한 권역 안에서 결합되듯이 지성은 후자의 부분들 그 자체를 실체들로서 그것들의 실존이 나머지 것과 배타적으로 가까이 귀속하면서도 하나의 전체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한다. 좋아. 대충 됐죠? 너무 마지막 두 바닥이에요. 이 두 바닥 하고 끝낼 거예요. 헷갈린다 너무. 이거를 한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니까. 약간 마지막 문장 제가 약간 못 따라갔어요. 마지막 문장? 네, 여기 마지막 303? 다시 읽으면 알 것 같아요. 아니 다시 읽어요. 어차피 지금 두 바닥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남아. 이 문단 같이 다시 하죠. 네. 이와 유사한 연결이 사물들의 전체로 생각된다. 결과로서의 한 사물이 그것의 현존의 원인으로서의 다른 사물에 복속하지 않고 오히려 동시에 그리고 쌍방적으로 다른 사물을 규정하는 원인으로서 병립되는 것이니 말이다. 예를 들어 한 물체 내에서 그것들의 부분들은 서로 당기고 밀친다. 이러한 것은 원인의 결과에 대한 순전한 관계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연결이다. 여기까지는 되죠? 인과의 관계에서는 귀결이 쌍방적으로 다시금 근거를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근거와 더불어 이를테면 세계 창조자가 세계와 더불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지 않는다. 인과의 관계에서는 얘와 A와 B가 세계와 세계 창조자가 하나로 묶일 수 없어요. 사과이거나 사과 아닌 거야. 그렇게만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지성은 그가 구분의 개념의 권역을 표상할 때와 동일한 수행 방식을 한 사물을 분할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때에도 취한다. 전자에서 구분지들이 서로 배제하면서 한 권역 안에서 결합되듯이 곧 선언 판단, 그 아까 얘기한 그 선언 판단, 지성은 후자의 부분들 그 자체를 실체들로서 그것들의 실존이 나머지 것들과는 배타적으로 가까이 귀속하면서도 하나의 전체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표상한다. 사물들의 전체죠. 이게 사물들의 전체죠. 그러니까 상호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 되게 공간이나 시간 얘기할 때랑 비슷한 인상이 좀 있는데 그 전체 계열이라 말할 수는 없는 지점까지 간 그 전체화된 무엇.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핸드폰이라고 할 때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같은 정도의 뭐 지성 점도라고 해볼까? 지성 점도로 나머지 세계를 쳐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원인과 결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상호성적인 관점으로 지성을 쓸 때는 그런 얘기인 것 같죠? 좀 미묘하게 다른 결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앞에서부터 상호성의 범주와 관련하여 선언적 한 현실과의 상황이 여타 범주에서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는다.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상호 전국적이 아니라 병렬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되게 아니 근데 그 제가 예시가 좀 애매해서 뭐 사과님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세계와 세계 창조자라는 예시가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신학 얘기랑 비슷하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이 세계를 창조했어. 그럼 세계는 무한해? 라고 물어봤을 때 신이 세계를 창조했으면 세계가 무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세계가 무한하면 그게 신인데. 근데 반대로 무한한 신이 창조한 세계가 유한해 그럼? 이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이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그런 긴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사실 스피노자가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신이 꼴 자연으로 가는데 이 논리적 이 귀착이 해결이 안 돼서. 근데 어쨌든 이거임은 이거 아님과 병렬적으로 있다. 이거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가지 않는데 상호성, 그 선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권역을 쪼갤 때는 이것과 이거 아님이 동시에 고려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해를 급박질렀나요? 혹시? 예시가 사실 점점도 혼돈스러웠는데 그래도 대략 이해했어요. 그냥 이 말로.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거 공간 얘기할 때 나온 구도랑 같네요. 네. 자, 그런데 옛사람들의 초월 철학에서도 순수지성점들을 내용으로 갖는 한 장이 등장한다. 옛사람들에 의하면 이것들은 범주들로 헤아려줄 수 없는 것임에도 선언적인 개념으로서 대상들에 타당한 것이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들이 범주들의 수를 늘리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거 아까 변증론 얘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스콜락파사에 유명했던 각 존재자는 일이요, 진이요, 선이다라는 명제가 이런 개념들을 보여준다. 귀결들을 노린 이 원리의 사용이 그 귀결들은 순전히 동화론적인 명제들이었으므로 매우 빈약한 것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근래에는 그것을 거의 단지 명예를 위하여 형이상에 배치해놓곤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유대해왔던 사상은 비록 그것이 봉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것의 근원을 탐구해볼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사상은 어떤 지성규칙 안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나 그것은 흔히 보듯이 단지 잘못 해석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정당화시켜 줄 것이다. 저 한자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각 존재자는 일이요, 진이요, 선이다. 그러니까 스콜라파니까 아마 플로티누스나 아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 누스 개념이겠죠. 일자, 근원 일자가 있어서 이 근원 일자로부터 넘쳐 흐른 것이 사물이고 그 사물들에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있지만 진선 다 있다. 모든 게 신이다. 신이 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가는. 이 잘못 생각된 소위 사물들의 초월적 수러들 일진선은 다름 아니라 사물들 일반의 모든 인식을 위한 논리적 요구사항들이고 기준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양, 곧 하나 여러 모두의 범주들을 인식이 기초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단지 그것들은 본래 진료적이고 사물들 자체 가능성에 속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것들을 실제로는 한낱 형식적 의미에서 모든 인식에 대한 논리적 요구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했고, 게다가 이 사고의 기준들을 부주의하게도 사물을 그 자체의 속성을들로 만들었다. 이거 독단론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각 존재자가 하나고 진이고 선이다라는 이 문장을 자기가 만든 그 범주표 규준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적으로 받아들여질 사물의 속성도 뭉개놨고 양적 판단 이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 존재자 일인데 이게 진이고 선이라는 그 말은 전체기도 하잖아요. 일이고 전체를 혼동하고 있으며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써야 되는데 사물 안에 속성으로 만들어버렸어. 각 사물은, 각 존재자는 진이고 선이래.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거든. 곧 객관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나 개념의 하나임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가령 연극이나 연설이나 우화에서 주제의 통일성처럼 잡다한 인식들의 통합이 단일성이 생각될 수 있는 한에서 질적인 하나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둘째로 귀결과 관련한 진리가 있다. 한 주어진 개념으로부터 참된 귀결이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개념의 객관적 실제성의 표징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공통적 근거로서의 개념에 속하는 징표들의 질적인 여러심이라 부를 수 있겠다. 그것들은 개념을 해서 아무 생각되지 않는다. 마지막 셋째로 거꾸로 이 다수성이 합해서 개념의 통일성으로 환원하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개념에 완전히 합치한다는 점에서 성립하는 완전성, 그것을 우리는 질적인 완벽성, 전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부터 밝혀지는 바는 인식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이 논리적 기준들이 그 안에서는 양적인 것에 산출해서 하나가 일관되게 동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의 세 범주들을 여기서는 단지 한 의식 내 비동질적인 인식 조각들의 결합의 관점에서 원리로서의 인식의 질에 의해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저 다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접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은 정의이고 이 정의에서 개념의 통일성과 우선 개념에서 도출됨직한 모든 것의 진리성, 끝으로 그 개념에서 끄집어내진 것의 완벽성이 전 개념의 성립을 위해 그 개념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한 가설의 기준은 채택된 설명 근거의 완벽성, 곧 그것의 통일성, 그로서 도출될 수 있는 귀결들의 진리성, 그리고 끝으로 귀결을 위한 설명 근거의 완벽성이다. 이 귀결들은 가설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이상의 것에도 이하의 것에도 환원하지 않고 선험적 종합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을 후험적 분석적으로 다시금 제공하고 그걸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나인 진리성 완전성의 개념들에 의해 범주들의 초월적 표가 마치 그것이 어떤 결함이나 있었던 듯이 전혀 보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지 그 개념들을 가지고 하는 일이 이 개념들의 객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도외시됨으로써, 왜 이렇게 됨이 다 빠졌냐? 도외시됨으로써 인식의 자기 자신과의 합치한 일반적 논리적 규칙들로 보내지는 것 뿐이다. 여기 이 정도로 오자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교정이 안 됐다는 거는 여기까지 읽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크리티컬한 오자인데 이거는. 다시 말을 바꿀게요.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스콜라 철학의 이 문장이 낡고 별론 것 같은데 여기에 이미 순수지성 개념, 내가 도출한 순수지성 개념이 깃들어 있다. 물론 스콜라 철학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깃들어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일이요 진이요 선이다 해서 일은 양을 얘기하는 거고 진은 진리성을 얘기하는 거고 선은 완벽성, 그러해야 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진선할 때가 그거잖아요. 그 진리성, 그 당위성, 그러니까 완벽성이죠. 그러해야 함. 뭐 미는 그다음 붙는 거고. 그래서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탐구해보자. 탐구해볼 것이다. 그래서 사물들의 이 초월적 일진선이란 이 초월적 수로들은 다름 아니라 사물들 일반의 모든 인식을 위한 논리적 요구사항들이고 기준들이다. 내가 만든 범주표랑 똑같다. 그리고 그것들은 양의 범주들을 인식 기초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은 본래 진료적이고 사물 자체 가능성을 받아야 할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잘못 사용했고 그래서 부주의하게도 속성으로 만들어버렸다. 속성이 아니다. 그쵸? 이제 좀 이해되죠? 그 객관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개념의 하나임이 있고 뭐 질적인 하나임이 있고 어쩌고 진리가 있고 참된 기결이 많이 나올수록 어쩌고가 있고 그래서 셋째로 완전성이 있고 질적 완전성을 부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 진, 선을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밝혀지는 바는 인식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기준들이 그 안에서 양적인 것을 산출해서 하나가 일관되게 동질적 것을 받아들여져야 하는 양의 세 범주들을 여기서는 단지 한 의식 내 비동적인 인식을 결합의 관점에서 원리로서의 인식의 질에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는 통일성, 단일성, 단위
이 쪼개야 되는 거를 합쳐놓고 각 존재자는 1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보다 보니까 앞에 감성학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앞에서 쓴 구도 그대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각 존재자를 떠올리려면 그 개념이라는 건 항상 관계성 안에서 성립을 하는데 내가 물질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스콜라처럼 나는 물질 그 자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보니까 이게 어폐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감성어가 잘 필요 없고 앞에 했던 얘기 그 변증론 얘기랑 비슷하게 범주를 대상의 속성으로 삼아버린다. 경험적 대상의 진료와 이 범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칸트가 200페이지 동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스콜라 철학의 문장은 범주 삼아야 될 형식을 잘 갖췄어. 근데 이거를 속성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안 돼. 그럼 꼬여. 그 얘기예요. 그죠? 여기 그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 그만합시다. 좀 더요? 조금만 더 가? 어디서 끊겨요? 그다음에? 그 주체할 수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끊기면은 제 생각에는 313이나 317에서 끊어야 돼요. 313 혹은 317. 원래 거기까지는 꼭 읽어오라고 했던 거였겠죠? 원래가 317까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한 2절. 잠깐만. 몇 시요? 지금 10시 12분. 맞아. 자, 정리합니다.